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고요. 또 달러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리를 위해서 막판 스퍼트에 나서면서 시장은 그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가 또 한 번 미국 국채 시장을 강타하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재정 적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두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나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그게 최고 등급이잖아요. 거기서 AA 완으로 AA1 한 단계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는 미국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고요. 왜냐하면 무디스가 이번에 등급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커졌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지난 10년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과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밸류에이션을 주잖아요. 확실한 과거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의 이러한 등급 하향이 예견된 일이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딱 나와서 좀 시장에서 놀라긴 했죠. 그런데 사실 주가의 반응을 보면 S&P 500 기준으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열렸던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보면 물론 미국의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신용평가사는 3개가 있거든요. S&P와 피치와 무디스. 실제로 2011년도, 그다음 2023년도에 S&P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3개의 신용평가사 중에서 2개가 이미 강등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레이팅 자체가 최고 등급은 아니었다. 이미.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나간 과거라는 느낌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이것은 철저히 주식시장에 오리엔트돼 있는 사람들의 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안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채가 좀 더 확대되고 증가된다. 그렇다면 감세니까. 맞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그럼 파월 의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 발짝 더 나가서 연준의 중앙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파월 의장조차도 연준이 그동안 통화정책을 결정했던 이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당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결과는 뭐냐?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죠. 자, 프레임을 어떻게 바꾼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펼칠 때 흔히 그들의 주장이 그대로 맞다면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책무, 인플레이션의 2% 넘나드는 안정성, 더 나아가서 최대 고용. 그 두 가지를 맞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에 대한 적자, 즉 미국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 미국 정부의 재원은 2가지거든요. 하나는 세수를 많이 걷던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의 정책 자체가 감세에다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채를 늘 수밖에 없고 그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국채 쪽에서의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가격과 금리는 반대거든요. 따라서 물량이 많이 나오면 맞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주가 시장은 2011년도, 2023년도는 무디스, S&P와 피치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네. 당일날 미국의 주가지수는 크게 빠졌었는데 네.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다만 금리는 이번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높아졌다. 그때는 금리는 어땠었어요? 금리는 네. 2011년도에는 1.2%포인트 올랐고요. 예.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0.1%포인트 거의 약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확실히 하락했었는데 네. 금리는 약간 달랐고 네. 달러도 보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가는 정반대로 보합, 즉 큰 변화가 없었고 네. 금리는 상승하는 중.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올해 금리가 인하될 거란 기대, 시장의 기대와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다르게 가네요. 맞습니다. 그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 자체가 이미 2023년 11월 달에 네. 신용평가사는 한 국가의 전망을 그레이드를 낮출 때, 그러니까 변동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전망을 불확실하게 바꾸고 네. 그다음에 등급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네. 이미 2023년 11월 달에 네. 무디스가 미국의 국채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미 바꾼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낮출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1년 넘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번에 아닌가 싶었다가 이번에 낮춘 것이죠. 네. 따라서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함의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 미국의 재정 쪽에서 큰 문제가 났다. 우리 흔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X데이트. 네.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다 끝나는 날. 맞습니다. 네. 그게 6월 아니에요? 6월 말에서 이르면 네. 조만간 이제 8월 달에는 미국의 예산이 것이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뭔가 그 공포가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어떤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고갈된다라는 것은 네. 당장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네. 녹을 받는 공무원들의 이제 월급이 연체되는 거 지연되는 것이고 각 지방 정부의 웰페어 즉 복지 서비스가 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파가 있겠죠. 네. 다만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6월, 7월, 8월 달은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가운데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네. 상당히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 네. 자, 지난 10여 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급격히 증가했다는 게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 배경이라고 이제 무디스가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지 조금 더 짚어주세요. 10년 동안 뭐 5조 달러 부채가 증가했다면서요? 일단 부채는요. 예. 시청자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엔간하면 늡니다. 한국이 특이하게 이번에 예산안이 감액됐지만 엔간한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부채나 예산안이 증가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있었을 땐 다들 많이 늘려왔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레이시오 즉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해요. 뭐와 뭐의 비율? 네. 부모는 네.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한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성장 대비 부채가 더 크게 증가했느냐 아니면 네. 낮아졌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레이시오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성장은 아주 많이 안 했는데 부채는 그 이상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미국은 네. 성장도 잘 됐지만 네.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갖고 몇 년 동안 지켜보다가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뒤에도 다루겠지만 미국의 성장이 여전히 견고하냐. 우리 1분기에 미국이 역성장했거든요. 네, 네. 물론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미국 성장률이 2% 중후반대였다면 네. 이제는 1% 초중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은 그래 이제부터 슬로우다운 완만하는데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네. 그러면 이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일단 것이죠. 36조 2,20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5경이 넘는 건데 이게 미국 경제 규모 1.2배다. 네, 지금 그러니까 레이시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GDP의 100%를 넘었죠. 그런데 정작 그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베센트는 현 트럼프 내각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이고 네. 어떤 발언들이 정치적인 스킴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디스의 지금의 행태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감안한 결과물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베센트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네.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진검승부인 것이죠. 트럼프 2기가 밀고 있는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생각보다 부채는 훨씬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네. 미국의 국회 예산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네.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난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지출 때문이다. 이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지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센트는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지난 정부의 폐해까지는 안 하더라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앞으로는 이 정권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네. 일단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논란이 큰 가운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일단 트럼프가 출범한 지 네. 행정부가 출범한 지 1월 20일 날 출범했으니까요. 허니문이 끝났다 안 끝났다 얘기는 하지만 딱 4개월이네요. 그렇죠. 5월 네, 그러니까 21일이니까요. 이쯤 되면 이제 허니문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여러 가지 정치 역학 속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자기의 주장을 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당장 레임덕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공화당 내에서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전반적인 예산안은 감축하길 원하는 일부 강경파가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메디케어라고 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메이케이드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들의 지출을 좀 크게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강경파가 있고 또 반대 카운터파트에 있는 사람은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감세로 줄어드는 수입을 관세로 충당하고 네. 지출을 좀 절감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올곧죠. 계속해서 올곧다? 그러니까 뚝심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올곧은 겁니다. 하지만 뭐 관세를 두고도 말이 자꾸 바뀌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네.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한 이후에 물론 저는 관세를 창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원했던 해방의 날 전과 후 네. 미국은 모든 국가들에 비해서 실효 관세라 그래서 사실 수출하는 품목들의 가중치를 감안해서 평균한 관세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매겼던 150%에 육박했던 걸 철회한 이런 걸 떠나서요. 네. 미국이 수출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관세가 이전보다는 올랐다라는 거죠. 이전이 언제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럼프 취임 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회하는 거 아니냐. 중국과 90일 이후에는 이건 뭐냐. 네. 또 영국과의 관세를 처리한 건 뭐냐 등등이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의 관세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들이 시차를 갖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세수의 어느 정도 재정의 플러스 요인이 되긴 자기가 할 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을 갖고 맞습니다. 올곧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관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얘기했던 일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나타난 것도 그럼 감세를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감세는요. 일단 미국의 법인세는 지난 1기 때도 놓고 보면 상당히 최저세율로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1기 때를 복귀해 보면 감세 효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실제 감세를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결과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이후에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어서 많은 데이터들이 희석됐지만요. 이번에도 감세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민간 쪽에서의 어느 정도 투자 유인의 자구책이 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난 1기의 실패가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감세 플러스 강압적인 리쇼어링. 그래서 이번에는 감세뿐만 아니고 감세 플러스 알파 리쇼어링 정책도 같이 한다는 게. 리쇼어링이면 이제 제조업체들이고 뭐 다 국내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이 믹스가 된다면 이전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는 악화될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는 늘어날 거고, 그러면 국채 금리 상승할 거고, 거기까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전체 국가 경제 부담이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단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 부채는 성장의 마중물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네. 가끔 왜 가게에서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뭐 네. 이렇게 자산을 늘리고 하는 게 있지만 맞습니다. 그게 적절한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운영의 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인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채는 성장에 있어서 통과 의례라고 해서 성장하는 곳에 항상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게 기본적으로 성장의 마중말 역할이 되는 것이냐. 네.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디스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지금 국채 금리는 10년물과 2년물 기준이 좀 다른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5%대를 받다가 지금 4% 후반으로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4에서 5% 중간이라면 네. 우리가 계속 부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평균 금리가 거진 2%에서 3% 초중반이었어요. 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마의 5%를 뛰어넘을 것이냐 네. 아닐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까 엑스데이트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건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엑스데이터는 일단 미국의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되고 있어서 더 이상 미국 재무부가 현금을 융통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국 현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어쨌든 국가 초유의 디폴트, 파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냥 미국이 그대로 놔두진 않겠죠. 어떤 방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늘상 잘 처리됐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부채 한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인시 방편으로 임시 예산안을 또 충당하는 거죠. 몰핀처럼. 다만 뭐가 문제냐면요. 적시성이 문제입니다. 일단 디폴트가 되면 많게는 6주까지도 이런 디폴트 상황이 지속된 경우가 과거에 왕왕 있습니다. 과거에 왕왕이 있다니 어디서요? 2011년도와 2017년도의 1분기 때 미국의 정부 부채의 디폴트 사태가 꽤 장기간 지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요? 똑같이 임시 예산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합, 초당파적인 대통합은 오래 걸리니까 다른 쪽의 예산을 잠시 빼서 보충하는 임시 예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그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패권이 굉장히 강고하고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뭔가 미국이 이전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자산 이동도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감각적으로 그런 불안감이 가시화되기 전에 예전과 다르다라는 건 자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탈달러 자산의 움직임이 실제 2년 동안 금이라는 자산으로 하이라이트 됐고 금이 1년 전에 비해서 아니면 2년 전에 비해서 계속 오른다라는 것의 근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하면 다른 안전자산으로서 무엇이 있을까? 를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달러 약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이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것도 미국을 보는 시선이 이전만 못하다는 뜻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달러는 우리 모두의 부채이자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달러가 강할 때 미국이 좋을지 달러가 약할 때 미국이 좋을지 고민참스럽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강해도 좋고 약해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의 달러 약세는 과거의 통계를 놓고 보면 제가 한 3, 4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트럼프 공화당 정부 카운터파티 반대국부에 있는 건 민주당 정부 1980년대 이후에 공화당 집권기일 때 민주당 집권기일 때 임기 초기에 과연 달러가 강했냐 약했냐를 놓고 보면요. 공화당이었을 때는 달러가 약했습니다. 민주당이었을 때는 달러가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이었을 때는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눠보면요. 6개월 동안에는 강하다가 6개월 언저리부터 턴어라운드, 피크 아웃치면서 약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4개월이잖아요. 과거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더 재밌는 게 그러면 보통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올해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지만 과거 1년 전부터 대선 판도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될 거냐 민주당이 될 거냐 결국 결론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하면 1년 전에 비해서
달러는 강하게 오르다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1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집권 이후에 6개월 뒤부터는 흐르더라. 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통계를 놓고 보면 과거가 그래도 항상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라서. 하지만 네. 정기분포상에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달러 움직임은요? 네, 교수님? 저도 네. 이제 증권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 하우스 뷰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올해 달러는 약세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약세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적으로 공화당 집권기에는 약세였다라는 것 플러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미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 채권 시장 이런 거 다 하면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내릴 것이다. 네. 왜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재정 때문에 무지수도 그렇고 시중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관세는 물가의 영역이 아니고 성장의 영역입니다. 네. 관세로 당장 물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시차를 갖고 오겠지만 네. 결국 네. 물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네. 결국 성장의 문제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연준이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네. 이제 전망이죠. 네. 향후 성장이 덜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금리를 내릴 것이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릴 거라고?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일단은 네. 지금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예. 올해 7월 달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것에서 9월 달로 낮출 것이다라고 시장의 확률이 이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국이 7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요. 몇 번 낮출 거냐라고 네. 하면 올해 2번 낮출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더 재밌는 것은 다음 주에 한국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네. 한국은 5월 달에 금리를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얼마나 더 낮출 거야 앞으로? 그것도 많은 이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금리가 어떤 투자를 네. 결정할 때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라서요. 네. 매우 중요하죠. 네.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처분 대비 100%를 넘었으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 예상대로 5월 달에 금리를 낮춘다면 올해 한 번 더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다만 올해부터 지금부터 1년 동안 놓고 보면 앞으로 3번은 더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네. 일단 그 시장에서 보는 그 주식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은 큰 영향이 없다 예견됐던 것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식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미국과 우리나라 끝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심오한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연초 대비 주가 지수에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네. 겉으로 보면. 근데 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없었던 관세가 생겼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도주도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연초나 지금이나 유동성 국면입니다. 달러는 약해졌고요. 네. 금리는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풍부해지고.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유동성은 똑같은데 네. 아니면 더 많아졌는데 미국 중심의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탈미국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신흥시장국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고 네.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네. 6월 초에 새로운 정권이 생긴다면 네. 또 다른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도 이제는 뭐 괄목할 만한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미국에 중점적으로 오리엔트되었던 자금들이 네. 신흥시장으로 옮기면서 한국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은 주가지수 전반적으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하지만 이 기회가 오로지 내가 선택했던 내가 셀렉했던 그 종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